자, 오늘은 182쪽 나가겠습니다. 이 182쪽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제로 바로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과목이 공인인증서 법령,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중개 실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하고 중개 실무 쪽을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나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나가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이 별 3개짜리만 일단 진행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전체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지금 테마 35는 1번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별표가 3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오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그리고 외국인 취득 특례 이 부분이 지금 3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실 때 지금 이제 책이 드디어 나온 거죠. 지금 책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보시냐면요. 지금 이 출제 빈도를 표시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참고사항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뭐 속된 말로 닥치는 대로 풀어내면 됩니다. 물론 이제 기억을 하고 우리 과목은 이제 다른 과목과 달리 고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올커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학원의 스케줄상 뭐 별 3개를 이번 지금 처음에는 이제 나가자 그래가지고 별 3개를 지금 현재 요걸 위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매번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관해서 신고 대상 계약, 그다음에 신고 절차, 신고 필증 발급까지 거기까지만 제가 별표 3개로 표시했어요. 물론 나머지 부분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3개를 먼저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요 학습 범위라든가 학습 방법에 대한 부분은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안점으로 볼 게 항상 기출 횟수, 다음에 중요도, 요거를 이제 보시고 학습하실 때 이게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를 포인트로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범위를 해야 되는가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보시고 이제 암기를 해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시험인지라 암기에 취약하지만 이 학습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자꾸 하나하나에 모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재가 지금 제목 자체가 올인원 교재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올인원 교재니까 글자 하나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공력을 실어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이제 의미 있게 숨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물론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이 부분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괄적인 사항, 출제 예상과 학습 포인트는 이 정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본론으로 가서 지금 우리가 항상 순서가 대표 기출문제가 실려 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마지막에 풀겠습니다. 마지막에 풀고 이론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신고 대상 계약이 무엇인가? 이거는 거의 시험 볼 때마다 물어봐요. 그래서 신고 대상 계약을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신고 절차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신고 대상 계약을 보는데 신고 대상 계약은 이 글자 보이세요? 맨 뒤에 계신 분 보이십니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대로 이제 책을 이제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하고자 이거는 별도로 이제 PPT 자료로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책으로 직접 나가니까 뒤에 계신 분은 만약에 글자가 너무 적으면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 대상 계약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대충 기억은 하고 있는데 신고 대상 계약은 오직 매매 안 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매매 계약에 안 한다. 이게. 그래서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 요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하나고요. 공급 계약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에요. 공급 계약이 이게 추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양권 매매 계약이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입주권의 매매 계약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계약의 종류는 매매 안 한다. 이걸 딱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이 물건은 몇 가지냐면 물건은 4가지라고 기억하면 돼요. 물건은 4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토지, 또 하나는 건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양권, 또 하나는 입주권이에요. 물건은 몇 가지라고요? 4가지. 계약의 종류는 매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이라면 이건 면적의 불문이고요. 지분 거래 모두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요거 분양권의 경우는
이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이 분양권의 경우는 주택분양권뿐만 아니고 상가분양권, 주택분양권, 상가분양권, 그 다음에 토지분양권, OP분양권 전부 다 포함해요. 그래서 분양권의 경우는 주택분양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가의 분양권이든 OP분양권이든 전매하면 모두 신고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입주권은 이제 두 개의 법에 따른 입주권이에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든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이걸 줄여서 빈집법이라고 불러요. 그럼 빈집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래서 이게 입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것에 매매계약을 했다. 그러면 거래신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을 잡으시고 그러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전세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경매도 아니고요. 판결도 아니고 전부 다 아닙니다. 교환도 아니에요. 오직 매매다. 그 다음에 하나 추가되어 있는 게 바로 공급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공급계약은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인데 이 8개 법이 이제 한번 받으시면 하면 돼요. 이 법 이름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 있고요. 주택법이 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있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공급계약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공부하는 법이 3개나 있죠. 주택법 공부하고 또요. 여기 도시개발법 공부하고 또요. 정비법 공부하죠. 그러면 지금 나머지 농지법, 건축법 이거 빠져 있죠. 여기는 그러면요. 시험에서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된 거예요. 건축법에 따라 공급된 건물의 매매계약 이렇게 된 거예요.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공급계약 올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실 건축법은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지금.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내면요. 이거는 정말 무식하게 내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건물의 공급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아무리 장난을 쳐도 이 정도까지는 무식하게 장난 안 칩니다. 근데 이번 32회 때는 이 정도로 무식하게 장난친 지문이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정말 무식한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한 지문을 낸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공급계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 이름을 바꿔내는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 암기하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문제를 풀 때 이게 스킬이거든요.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라고 만약에 냈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오라고 해야 돼요? X라고 해야 돼요? 일단 오라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토지의 공급계약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이 지문은 일단 오다. 아셨죠? 근데 건축법에 따라 공급된 매매계약 그러면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대상이 아닌데 건축법 8개 법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주의해야 돼요. 31회 때인가 이걸 물어봤는데 잠시 후에 풀어볼 거예요. 이 문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의 매매계약이라고 낸 거예요. 그럼 이거 신고 대상이라 해야 돼요? 아니라 해야 돼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의 매매계약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럼 이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해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건물의 매매계약이죠 지금.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주의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8개 법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 그럼 일단은 신고 대상으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다만 8개 법에는 없지만 마지막에 이제 건물의 매매계약 이런 식으로 내면 이건 분명히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학습 부분이 있죠. 그 밑에 보충학습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솔직히 출제는 잘 안 해요. 이거는 다른 규제와 이제 연결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출제는 잘 안 하는데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이해만. 제도의 취지를 이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건 절대 암기사항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이에요.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은 농지의 매매계약입니다. 그럼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다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자라는 것은 실거래가를 노출시키기 위함이죠, 지금. 그럼 토지거래 허가는 사전 허가 사항이죠. 그러면 이거 실거래가 노출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거래가 노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라면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건 사전 허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는 뭐냐면 농취증 제도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매매라면 실거래가 노출 목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시 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단순 암기하려 그러지 말고요. 이해를 하시면 훨씬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이 부분은 주의해야 돼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외국인이. 그럼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리면 외국인 취득신고제가 있죠. 외득 취득신고를 다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면제를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건 따져보면 금방 이해돼요. 그 외국인은 지금 매매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이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줘야 되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야 돼요? 30일 내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 취득신고, 계약원인 취득이에요. 만약에 외국인이 교환계약으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 그럼 교환계약으로 취득하면 의규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야 돼요? 60일 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중요한 게 뭐예요? 30일이 중요하죠. 짧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은 만약에 매매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충학습 부분은 잘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도와의 관계를 같이 이해를 해 두시면 쉽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신고대상 계약을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절차에서는요, 제일 잘 묻는 게 신고 의무자예요. 이 신고 의무자를 제일 잘 묻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해 두시는데, 이 신고 의무자에 대한 부분,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어요. 쌍방이 직거래했습니다. 이게, 그럼 직거래하게 되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게 돼 있죠?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당사자가 직거래를 했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어요. 국가 등이 있게 되면 국가 등이 신고할 의무가 있죠. 이때는 상대방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맞죠?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국가 등이 누구냐 이 문제인데 이 국가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음에 공공기관이 있죠.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토지공사, 그 다음에 뭐 수자원공사, 원자력공사, 전력공사 이런 데들이에요 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들이 있었거나 지방공사가 있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국가 등이에요. 그럼 이들이 당사자 중 일방이었다면 그들이 신고할 의무가 있고 타방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어요. 그럼 이게 중개거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중개거래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개업공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걸 중개거래라는 걸 바로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중개거래인 경우는 누가 신고해야 된다? 개공이 신고해야 되고 이때는 당사자의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공동중개를 했다. 그럼 관여개공이 공동으로 신고 들어가야 되죠. 관여개공이 공동으로 신고를 해줘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 단순하지만 아주 무지하게 고맙게도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해를 꼭 해두시고, 신고기한은 잘 아셔요. 잔금일이다, 계약 체결이다. 계약 체결이죠. 체결일로부터 30일. 이거 아십니까?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 2006년도에 만들 때는 원래 30일이었어요. 원래 30일이었다가 보수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걸 60일로 늘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그 바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다시 30일로 복귀시킨 거예요. 다시. 그래갖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그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제도들 있죠. 이게 전부 다 복귀했어요, 지금. 다 복귀했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특히 농지법을 보면 이해가 많이 되는데 농지법이 대폭 개정됐죠, 지금.
농지법이 대폭 개정됐는데 그게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던 제도들이에요. 다. 농지위원회 제도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다 있었는데 이걸 보수 정권이 농지법을 뜯어 고쳐놓은 거예요. 농지위원회 제도 폐지해버린 거지. 왜? 지들이 취득하려고. 그래가지고 폐지시켜놨다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부활시킨 겁니다. 지금 다. 토지공사를 기활화해서. 그래갖고 어쨌든 전 제도로 전부 다 복귀했어요. 그러니까 30일로 다시 복귀한 겁니다. 이게 원래 30일이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줘야 되고요. 이제 신고의 관할은 잘 아십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죠. 그래서 이자에게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게 돼 있죠?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요. 그럼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가? 이거는 이제 해결했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 내에 한다? 30일 내요. 그러면 여기서 제재 미리 한번 짚죠. 3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해버리면 기억납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과.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안 해버리면.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는가? 다음에 신고 의무자는 누군가? 이 부분은 다 해결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죠. 신고사항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신고사항을 이번에 이제 출제하면서 약간의 오류라고 보기는 그런데 복수응답을 처리했어요. 그래서 신고사항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요.